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AI와 함께하는 하현재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이번에는 이제 차량의 연료로 이제 뭐 토론을 했으면 한다고 이제 한번 얘기를 드렸죠. 실제로 이제 뭐 디젤, 실제 이제 차량 연료로 쓰이는 거 휘발유,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 뭐 그런 수소차까지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게 낫다, 나쁘다는 뭐 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 이외에 유지비가 뭐 여러분들 차량 선택에도 큰 영향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실제로는 음성으로 한참 대화를 했었어요. 뭐 실제 모바일로 했었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음성으로 대화했던 내용 기억하니, 이제 음성으로는 다른 디바이스로 접속했던 거에 대해서는 야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하고 또 이제 차량 연료 특별히 주제 논의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일까요? 뭐 디젤 전기차의 비용 이건 했잖아. 연료의 효율성 이거에 같이 포함이 됐고, 환경적 영향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얘가 또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디젤 차에 대한 수요가 적은 이유는 뭘까? 그랬더니 이제 몇 가지 또 흔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환경 규제와 미세먼지 문제. 실제로 해서 디젤 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 요즘 이제 좀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운행이 안 되는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뭐야, 차량 정기 검사에서도 걸릴 때도 많고, 뭐 그러고 이제 디젤 차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휘발유 차 대비해서 내구성은 좀 더 좋을지 모르지만,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터보 차저가 달린 경우에는 뭐 요즘 휘발유 차에도 있겠네요. 하여튼 디젤이 조금 더 구조가 더, 원래 디젤 차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 이제 내구성이 좋다는 게 그 폭발력이나 이런 게 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 조금 더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를 해야 돼서 이제 휘발유 차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장비들이 붙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환경 규제, 미세먼지 뭐 이런 게 있고, 친환경 차량의 부상, 하이브리드 차량 및 이제 친환경 차량, 전기차 등이 이제 많이 나왔죠. 예전에는 이제 디젤 차가, 제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따문따문한데, 예전에는 디젤 차가 휘발유 가격 대비 뭐 거의 많이 쌌죠. 한 60%, 70%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150원 정도 차이가 대구에선 15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연비가 좋았으니까 한데,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이 나오면서 디젤 차의 연 뭐죠? 유류비가 장점이던 부분이 싹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정도면 디젤 차만큼 뭐저 주행 연비는 뭐 나오는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젤 차량도 휘발유 차량 엔진에 비해서 더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거보다 더 복잡하죠. 음. 두 개가 하나의 아웃풋을 냅니다. 혼자 이제 가는 것보다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가려 그러면 서로 다른 겁니다. 엔진하고 모터하고 이거를 두 개를 조화를 시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휘발유 엔진과 모터의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공감을 하시겠죠? 결혼 아니면 연애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죠. 어렵겠죠. 그리고 디젤차 유지비가 증가까지, 기름이 올라갔고, 실제 유로 6 같은 경우는 또 저 뭐죠? 뭐 또 넣어야 되잖아요. 요소수 뭐 이런 것도 넣어야 되고, 이제 소음과 진동 같은 경우에 실제로 휘발유에 대비해서 많습니다. 뭐 실제로 뭐 현대 기아차들 뭐 한 5, 6년 지나면 딸딸거리면 경운기 된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 차는 지금 2011년식이니까 13년 됐는데 그냥 타고 다닐만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경제성에 일하는 측면에서 그 장점 때문에 나머지의 진동과 소음은 이 정도 감내하지라고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도심 주행이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디젤 차라고 해도 도심에서 섰다 갔다 하면 디젤 타도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장거리 고속도로 위주일 경우에는 디젤 차도 전기차 뭐 할인한 거 빼고요. 아까 댓글로도 이제
할인 카드나 또 여러 가지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이제 전기료를 훨씬 더 싸게 하는 방법을 댓글로 알려주신 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이제 디젤차의 연비 매력은 전혀 없어집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차값이 전기차보다 좀 싸고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이제 고속 주행이 많은 경우에는 디젤차가 훨씬 더 유리하죠. 뭐 차값 뭐 감을하면 뭐 전기차가 뭐 고속 주행에 영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하여튼 뭐 고속으로 갈수록 하여튼 뭐 어떤 차량이든 근데 이제 이것도 이 얘기하면 약간 길어지는데 얘한테 질문을 안 한 거라고 안 하고 이제 저 혼자 얘기하는 거라서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고속으로 가면 그 엔진이나 모터의 출력보다는 공기의 저항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디젤차하고 전기차의 매력이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됩니다. 뭐 요런 이유로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디젤차의 수요가 확 떨어졌죠. 근데 유럽에는 아직 디젤 차량에 대한 인기가 많지. 그 이유는 뭘까? 유럽에선 여전히 디젤 차량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왜? 디젤 차의 높은 연비 효율. 여기는 이제 유럽 감성, 뭐 프랑스 감성이라죠. 걔네는 뭔가 장점이면 좀 불편한 걸 그냥 감내합니다. 예. 그 이제 도시간 장거리 운전이 많아서 연료비 절감이 중요한 요소로 하고 디젤 가격도 실제로 제가 폴란드에 있을 때도 디젤 가격이 더 저렴했습니다. 디젤 연료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선 그때 한 디젤이랑 휘발유 차이가 많이 날 때 유럽에서는 거의 비등비등했고요. 근데 또 요게 중동에 가면 또 얘기가 틀려집니다. 중동에는 디젤이 더 비쌉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 하여튼 멕시코는 더 비쌌습니다. 미국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디젤이 낮고, 그 유럽에서는 세금 혜택과 정책적 지원이 유럽에서는 디젤차가 이산화탄소를 그 가솔린보다 낮다는 이유로 디젤차에 세금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젤차에다 환경부담금이라 가지고 세금을 가중을 했죠. 이게 왜 그냐? 이제 디젤 차량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디젤차가 이제 근데 최근에는 이제 낙스, 질소 산화물 등 다른 UFS 많다 문제 제고 있지만 과거의 혜택과 정책 지원이 디젤차 선호를 가게 했습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도 낮고 실제로 숲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환경 규제에 더 큰 요소를 차지를 합니다. 그 숲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그 다른 이제 질소 산화물이나 이런 거는 숲에서 자정작용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뭐 숲에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자정 능력에를 초과하는 거에 아주 민감을 했죠. 뭐 그 아까 도로 환경은 앞에서 얘기를 했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막 이게 디젤차를 선호를 하니까 디젤차의 엔진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키며 청정 디젤을 개발해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실제로 제가 예전에 폴란드 있을 때 몇 년도인지 까먹었는데 2010 몇 년도일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폭스바겐 파사트 수동을 몰고 다녔었고요. 2.0 TDI 엔진인가? 그때 모르겠으면 그게 도시간 이제 제가 있던 포로돈 지역에서 바르샤바까지 한 4시간 정도 그 도로를 타는데 거기서는 세단형에다가 그 엔진을 다니까 이제 연비가 25km까지도 나왔었어요. 수동 6단이었으니까. 근데 왜 제 1.6 VGT 소울은 고속도로 타도 18km까지밖에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인젝터 클리닝에서 조금 연비가 올라갈 것을 기대해 보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근데 그 엔진 이제 박살났죠. 그 이제 그거 거짓말 해가지고 하여튼 그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만큼 이제 작은 지역에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전기차 저기 충전소 같은 경우에 전기차 충전소 아닌데 충전기 같은 경우 실제로 그냥 저희가 그냥 리드선 쭉 뽑듯이 가는 선으로 뽑아야 되는 게 아니고 급한 한국 사람들의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완속이라도 실제 그 굵은 케이블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설치하기가 힘든데 대한민국은 그게 되죠. 음.
유럽에서 디젤 차량이 여전히 인기 있는 이유는 연비 효율, 연료비 절감, 정책 혜택 등 경제적인 요인과 장거리 운전이 많은 도로 환경 덕분이랍니다. 일단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고 유럽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건 틀리죠. 다른 지역이고 다른 거죠. 그냥 다른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했죠. 아까 이미 영상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유럽의 환경 규제와 환경 규제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뭐 그렇게 했죠.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정책 우선순위, 경제적 요인과 이런 게 있고 결론을만 보면 되죠. 유럽과 한국의 환경 규제 차이는 지역적 환경 문제예요. 산업 구조, 정책 우선순위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유럽은 탄소 배출 감소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두 지역의 규제 방식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질은 뭐 실제로 이제 뭐 중국 황사도 많이 넘어오고 뭐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녹지 지역이 더 이제 좁아서 이게 이제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자, 근데 환경 문제이긴 하지만 유럽 내 자동차 생산 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정치적 목적도 포함되겠지라고 했더니 네라고 합니다. 유럽의 환경 규제는 분명 정치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 뭐 쭈루룩 해서 그럼 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뭐만 보면 되죠? 결론을 보면 되죠. 결론. 유럽의 환경 규제는 분명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하지만 동시에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점진적인 전환을 요구하며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책 잘못됐죠. 어마어마한 중국 전기차 시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 박살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뭐죠? 정치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디든 정치라는 것을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거네. 근데 사람들은 왜 정치와 경제, 정치와 문화, 정치와 사회 분위기를 따로 생각할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했어요. 정치는 사실 모든 사회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 하지만 사람들이 정치와 다른 영역을 별개로 생각하는 이유는 몇 가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문 영역으로 보는 경향, 정치적 교육 부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정치적 책임 회피 이렇게 있답니다. 또 하나씩 얘기를 하려면 내용이 엄청 길어지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또 결론만 보겠습니다. 정치는 경제, 문화, 사회 분위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이를 분리된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문가 영역으로 보는 시각, 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네요. 하여튼 하지만 이게 정치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더 나은 시민 참여와 정책 결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당 창당도 해보겠다고 선언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차츰차츰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뭐 하는 게 이제 전문 영역으로 보는 경향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유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이제 밑에 내용은 틀리지만 내용에는 이제 정치와 경제, 정치와 문화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사람들은 종종 정치를 전문가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문가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죠? 검찰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전 뭐 22대, 20대, 21대 뭐 이전 22대는 조금 바뀌었긴 하지만 검찰 출신 정치가 만 있었습니다. 법을 잘 알아야지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법을 잘한다고 법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에,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AI 저는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전 AI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과 이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 제조사인 뭐 현대 기아차에도 뭐 제 대학교 동기들 많이 가 있어요. 저 대학교 어디 나온지 얘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한양대 기계공학과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째우째 하다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 동기들 뭐 지금 다
뭐 현대 기아 차에 있고 모비스에 있고 다 뭐 수석 연구원으로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만드는 사람들이 저보다 차에 대해서 더 많이 할 거예요. 저 그 친구들은 타봐봐야 현대 기아 차만 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때까지 탄 차만 제가 이직한 횟수보다 더 많이 다 여러 차량을 타봤습니다. 해외 브랜드 차량도 해외 근무할 때도 차량을 많이 타봤고. 그래서 뭐 물론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를 필요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이 차는 어떤 단점이 있구나. 이 차는 어떤 장점이 있구나. 이건 이 차와 이 차는 어떻게 다르구나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연구원보다 아닌가? 자신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죠. 뭐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뭐 제조하는 사람의 입장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대변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입장을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서 실제로 이번에 혁신당에서는 기존 정치인이 아닌 분들이 대거 당선이 됐죠. 그 부분에서는 뭐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로 얘기해서 정치로 이야기를 끝내는 별 의미, 여러분들의 관심을 끊을 법한 얘기를 하고 있는 하현재 TV의 하현재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